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버트 볼라 화이자 CEO입니다. 다음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SDI, 마지막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엘버트 볼라 화이자 CEO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누가 또 언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다음 달에 이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예, 지금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에볼라 불라라는 이 화이자의 CEO가 본인의 그 IT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화이자 백신의 임상이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미국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긴급 승인을 신청하고 나서 실제로 이 화이자의 백신을 사용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예정인가요? 네, 긴급 승인의 경우에는 이 심사 절차가 거의 다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락을 해주는 것인데요. 현재 이 화이자가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이 CEO의 말에 따르면 11월 셋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 2주의 검사 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12월 초, 그러니까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주가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일단 오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경제의 판이 바뀔 수가 있다. 이제 백신만 나오면 어느 정도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경제 활동이 전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지금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식에 화이자의 주가도 급등을 했죠. 그렇습니다. 화이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현재 지금 그 뉴욕 증시도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백신이 나올 수 있느냐. 치료제보다는 백신입니다. 치료제는 일단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치료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인 데 반해서 백신은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파괴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 화이자가 돌풍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화이자는 잘 아시는 대로 비아그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의 영업 수익이나 매출액을 세계 제일로 끌어올렸던 회사인데 그 비아그라 이전에는 이 테라마이신 또 그 이전에는 페니실린, 구연산 이런 인류 역사를 바꾼 중대한 의학의 신기원을 연 그런 이 화려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도 사실 화이자가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승리로 이끌었다.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화이자가 좀 큰 기여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이자 말고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제약업체들이 여럿 있는데 현재 다른 업체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영국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도 거의 성공했다. 네. 그래서 12월 중에는 접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됐고요. 미국에서는 모더나가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화이자 이 두 회사가 결국 최종 순간까지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이 대형 제약회사죠. 네. 영국과 인근 회사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경우에
화이자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SK 케미칼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의 이 대량 생산, CMO 생산 협약을 체결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백신이 당장 좀 개발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다량 접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물어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도 최근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빌 게이츠가 지금 현재 그 멜린다 앤 게이츠 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동안에 번 돈을 가지고 백신 개발에 수년째 투자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쪽에 아주 많은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는 화이자 쪽, 한국에서는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쪽에 지금 실제로 자금을 출자하고 있죠.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엔터 기업인 플레디스를 품었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두 기업의 기업 결합 신고를 최종 승인을 했는데요. 박사님, 이 플레디스는 그룹 세븐틴의 소속사로 유명합니다. 이 빅히트가 BTS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를 성장시켜서 이 수익성을 다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빅히트의 가장 큰 고민은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후에 미래의 먹거리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미국의 언론조차도 방탄소년단은 영원히 젊지 않다. 그 미래를 세워라 이랬는데 이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레디스와 이 빅히트의 기업 결합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세븐틴이라든지 그 밖에 대중가요 쪽에서 그동안에 한국을 리드해왔던 그런 많은 스타들을 흡수해서 사실상 플레디스와 빅히트가 하나의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결합으로 이 빅히트가 대중음악 시장에서 이 기획이나 제작 부문에서는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점유율이 20%가 훌쩍 넘었습니다. 네.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이유는 한 회사가 독점을 했을 경우에 공정 경쟁이 무너지고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심사를 해왔는데 이 빅히트와 플레디스의 기업 결합은 지난 4월, 5월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에요. 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혹시 이 시장 농단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심의를 해왔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림으로써 일단 기업 결합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사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대중음악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적어도 20%, 많게는 30% 정도를 장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좀 종식이 되면 그야말로 그 각종 페스티벌이나 이벤트에서도 빅히트가 국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빅히트의 주가를 보면 상장 이틀 만에 폭락한 상황입니다. 22조 원까지 넘겼던 시가총액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빅히트의 폭락세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이틀 만에 고점 대비 42%나 빠졌어요. 네. 고점에 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빅히트는 공모주가 1억을 내더라도 2주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장 직후에 약 2분간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많이 샀거든요. 네. 현재까지 상장 이후에 개인이 순 매수액, 그러니까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순매수액만 지금 4천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30만 원대 이상에서 최고는 38만 원 선에서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식이 지난 주말에 22만 원까지 떨어지는 대폭락세, 22%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대폭락세를 하다 보니까 개미들이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나 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가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지금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매를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엔터주의 한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엔터주의 가장 큰 문제는요. BTS가 인기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G21이나 20이라는 이런 인기 있는 스마트폰이 발생을 하면 그 이익이 삼성전자로 떨어집니다. 네. 스마트폰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는 무형의 물체니까요. 그런데 엔터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품인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끌어들여도 그 인기가 방탄소년단 멤버한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탄소년단이 다른 쪽으로 이적을 해버리면 한꺼번에 이 엔터주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엔터주가 스타 몇 명을 키운 것만으로 주가가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엔터주가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특히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할 당시에 공모 가격을 너무 높였다라는 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회사하고 차이도 크지만 좀 엉뚱하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하고 우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 회사의 지표를 갖다 놓고 지금 예전 공모 가격을 정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과대평가론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보호예수 걸린 주식들이 지금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과연 주가 폭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SDI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침없는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온 지 닷새 만에 이번엔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부회장이 오늘 2년 만에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베트남 총리와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늘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각별한 곳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종업원 숫자로만 놓고 볼 때요. 직급을 따지지 않고 전체 인원수만 놓고 볼 때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종업원이 많은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네. 약 70%, 80%까지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 삼성전자 임직원을 전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인력 관리 면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큰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베트남이 삼성전자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 부가가치 생산, GDP 생산의 약 20%가 삼성전자에서의 매출이나 거기서 나가는 급여에서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이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와 베트남은 단순한 한 기업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 베트남에 이재용 부회장이 간다. 이것은 이제 이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 재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이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베트남에 증설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지 베트남 언론들이 일부 미확인 보도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망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지금 베트남 총리가 이재용 부회장과 이미 3번 만났고 이번에 4번째 만남이거든요. 네. 베트남 총리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산업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약 연간 1억 5천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이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 2억 8천이나 3억 정도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베트남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실어다 나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또 중국에서도 또 넘어오고 있고요. 네. 그것을 베트남 총리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에서 현지 생산을 하면 어떻겠느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에서 분리 독립해 나간 삼성 SDI라는 이 배터리 제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제조업체에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기차 배터리까지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트남의 미래 먹거리 쪽으로 배터리 쪽을 지목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이 그 베트남 총리 간에 배터리 합의 동맹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기업인 삼성 SDI는 이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 가정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지금 ESS라고 하는 에너지 세이빙 그 시스템, 지금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어떤 기계 장치 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어떤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화재 사건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불이 크게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산불이 크게 났을 때는 당장 전기가 스톱됩니다. 그럴 경우에 ESS 장치를 해놓게 되면 집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전기를 계속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이제 특히 병원 같은 데서는 의료 기술 같은 데는 수술 도중에 전기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ESS 시스템이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저 분야에서 삼성 SDI 매출이 늘고 있고 또 이 삼성의 영업의 무게 중심 자체가 지금 이 배터리 쪽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최근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도 배터리 방문할 때 삼성 SDI를 제일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입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재소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공정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박사님, 서 회장이 고의로 국감을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이 서 회장이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국회에서 서경배 회장 출석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22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를 했고요.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틈 있을 때마다 계속 부르겠다. 한마디로 서경배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를 무시하거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네.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이 대리점과의 갑질 문제죠. 네, 이 서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게 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종합감사에서 이 아모레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대해서도 이 관련해서 질책이 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의 가맹점, 대리점들이 이 서경배 회장의 갑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성옥 위원장 등이 이번 사건은 아모레의 갑질이 아니다. 갑질로 볼 수 없다라고 먼저 판정을 냈어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대리점주라든지 이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억울해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번에 지금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셈의가 없다고 그냥 기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대리점주나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로 달려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서민들의 특히 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대기업만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지금 그 국회에서 문제로 지금 삼아서 청문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모레는 최근 이 아리따움 가맹점주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아모레는 이제 가맹점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또 네. 이름도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리따움 점주 협의회장과 지난 주말에 만나서 일단은 상생 협약을 체결했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이 온라인에 싼 화장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에 피해를 줬다는데 그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벌충해 주겠다 또는 네. 임대료의 일부를 깎아주겠다 하는 이런 안에서 지금 이 가맹점주 협의회 아리따움 측하고는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또 많은 가맹점들이 여전히 좀 그 불통을 호소하고 있고 네,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에뛰드와 같은 로드샵 가맹점주들과는 아직은 상생 협약을 만들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가맹점주하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아리따움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가맹점주는 여전히 지금 불평, 불만 이게
국정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땜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서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가 결혼식을 올리죠. 그렇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의 2인자죠. 지금 서민정 씨 29살인데 우리나라의 30대 이하의 이 청년 젊은이들 중에 주식이 가장 많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저 서민정 양이 보강 창투의 홍정환 군하고 오늘 이제 결혼을 하죠. 신라 호텔에서 아마 결혼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갑질 문제로 국회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건의 한복판에 휘말리면서 오늘의 그 이 딸 결혼식에도 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